안녕하세요. 북악재TV의 임동석입니다. 노루 강독을 쭉 하고 있습니다. 8일편입니다. 1년 번호 062 8일편의 제22장입니다. 여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칠판을 미리 써놨는데요. 한번 제 나라에 한번 그 춘추시대 역사를 대강만 한번 보시면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 사기에서 이 춘추시대까지는 제 나라가 강씨제거든요. 강태공의 그 왕통이 군주통이기 때문에 혈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태공 세가로 되어 있고 춘추시대가 끝나면 제 나라가 이름은 나라 이름은 안 바뀌고 왕이 바뀐다 그랬죠, 그죠? 그 전씨 진나라에선 진씨가 이 나라 성을 전씨 밭전자 전씨로 바꾸면서 전씨들이 이제 왕을 해나가기 때문에 전국시대 제나라는 전씨제 전경중완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세가인데 그럼 제나라는 세가가 둘인 셈이죠. 왕통이 바뀌었으니까.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태공 강자, 우리가 말하는 강태공입니다. 바로 강태공이 문왕이 옛날 주나라 초기에 문왕의 아버지가 얘기를 했죠. 고공담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 주나라를 일으킬 훌륭한 대인이 하나 꼭 나타날 텐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네 하고 있을 때 마침 문왕이 위숫가에 나섰을 때 낚시를 하고 있던 사람을 봤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대단하더라.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당신이야말로 우리 할아버지 태공께서 그토록 갈망하면서 기다리시는 분이셨네요 라고 해서 태공망 그럽니다. 그럼 태공은 강태공이 아니지요. 태공은 누구예요? 고공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기다리시던 갈망하시던 분에서 태공망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래서 중내로서 이제 장공 때 이르렀습니다. 장공 때 이르자 장공에겐 아들이 이제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저건 리입니다. 리 할픈 리모한데 리인데 사기에는 희공이라고 써놓고 이걸 희공으로 읽을 거예요. 그 어떤 기록에는 리공, 어떤 게 희공,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희공인데 이름은 록보입니다. 록보, 붙자인데 보라 그런다 그랬어요. 록보고 이건 춘추가 시작되는 노은공하고 같은 시간이에요. 공자가 이제 저걸 처음 썼다 그랬으니까 춘추를 쓸 때 제일 첫 번째 노나라 임금이 은공이니까 그 은공과 같은 시기에 임금이 희공이었는데 희공의 아우가 이중이 있었어요. 이중. 그래서 희공이 군주가 되고 나서 자기 아우를 굉장히 아꼈습니다. 아꼈는데 그 아우의 아들이 공선무지라는 애예요. 그럼 조카가 되겠죠, 그죠? 이공한테는 이 공선무지가 조카가 될 겁니다. 근데 희공이 이제 죽고 나서 희공에는 아들이 이제 셋인데 보세요. 첫째가 제야, 둘째가 공자규, 셋째가 소백입니다. 그죠? 이제 확실해졌죠? 그럼 양공이 죽고 나니까 희공이 죽고 나니까 아들인 양공이 제야가 임금이 됐겠죠. 그리고 임금이 되고 나니까 이 이중의 아들 이 공선무지라는 이 친구, 이건 사촌간이 되겠죠. 그죠? 사촌간이 이게 굉장히 양공을 미워했습니다. 이 임금을. 저 능력동기 첫째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임금이 되어가지고 말이야. 더 나가서 이 양공은 어떤 임금이었느냐. 아주 그 무도한 임금이었어요. 그래서 제나라 은공 다음에 임금이 환공이라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후손이 사만이니까 환공. 이 환공이 은공의 아우인데 자기가 적자기 때문에 노나라 은공을 주고 자기가 임금이 된 임금 그거거든요. 이 환공의 부인이 제나라 여자였는데 그게 이 제야의 저였습니다. 여동생이었어요. 근데 여동생하고 이 양공하고 이미 시집을 가서 노나라 부인이 됐는데 둘이 따로 늘 국경에서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고 그랬어요. 남매 사이에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 환공이 알았죠. 알자 이 환공까지 죽었어. 누가 양공이. 그러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죠. 그죠? 이게 춘추 초기입니다. 그러자 이 공선무지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사촌형 임금이지만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난을 일으킵니다. 난을 일으켜요. 그래서 공선무지가 결국 양공을 죽이고
자기가 임금이 돼요. 임금이 되고 나서 이 제나라가 그냥 혼란이 뭐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 공자귀하고 소백이 야, 여기 일단 죽겠다. 우리나라는 죽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하고 도망을 갔는데 공자귀의 어머니는 노나라 출신이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그리고 어디로 갔겠어요? 노나라로 피신을 했어요. 그 다음에 소백은 자기 어머니가 위나라 여자였어요. 근데 위나라로 가려고 이렇게 막혀서 못 가요. 못 가니까 어디로 가는 건 저 거땅으로 갔습니다. 거땅. 지금의 지도 보시면 산동성 동남쪽에 르조 일조라는 그 도시 그 위쪽으로 가면 거라고 하는 곳이 산동에 거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이것도 작은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였어요. 이리 이제 피신을 했어요. 피신을 할 때 이 공작에 누가 따라가는가 논을 가면서 관중과 호소리다. 이건 이제 관중입니다. 관중이 따라갔어요. 따라가고 소울도 따라가고. 근데 소백은 이 거나라로 가면서 누가 따라가? 포숙이 따라갔어요. 신하 중에 포숙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이 공성무지가 임금이 되고 나는데 어디로 가는 가면 옥림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 사냥터로 사냥을 나갔는데 옥림 사람이 너도 나쁜 사람이야. 너 형을 죽이고 임금이 되니 나를 혼란스럽게 했으냐고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제 나라에 임금이 없어요. 없으니까 공자귀하고 소백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가 임금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둘이 그냥 대위를 몰아가지고 이제 노나라 제나라 서울 임치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노나라에서는 자기와 연관 핏줄을 가진 저가 아닙니까? 공자 아닙니까? 얘를 빨리 보내가지고 공자귀를 임금으로 시키고 싶어서 막 보내줘요. 막 후원을 해줘요. 이 거땅에 있던 이 포숙도, 이 소백도, 야, 나도 한번 들어가자. 해서 막 들어갑니다. 사실, 거리로 보면 이 거나라가 더 멀어요, 거나라가. 근데 이 공자귀를 모시고 갔던 사람이 관중과 소울이라 했죠? 이 관중과 소울이 공자귀를 모시고 이제 서울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보니까 자기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자기 뭐 어차피 들어가면 임금은 되는 거니까. 가면서 가다 중간에 이 소백의 무리들이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중간을 지켜요. 길목을 딱 지킵니다. 지키고 있다가 소백이 타고 오자 관중이 소백을 향해서 활을 쏩니다. 활을 쐈는데 그 활이 어디에 맞았는가 하면 정말로 버클이라고 그러는데, 정말로 그 당시 기록에는 이건 이 버클입니다. 옛날 허리띠를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래서 허리띠가 굉장히 넓고 큰 버클을 이걸 뭐 황금으로 만드느냐, 뭘로 쇠로 만드느냐, 구리로 만드느냐, 그 신분마다 다 다를 정도의 큰 버클이 있습니다. 이게 딱 맞은 거예요. 맞자 소백이 순간적으로 안 되겠다 해서 그대로 말에 떨어져서 죽는 신용을 했습니다. 죽었어요. 죽은 걸로 했습니다. 그러자 이 공자귀를 모시는 관중하고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뭐 저까지 제거했으니 이제 걱정 없어 하고 그들이 사라지자 바로 이 소백은 다시 일어나서 말을 타고 냅다 달려가지고 먼저 들어가서 임금이 되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그래서 제환공. 제환공 많이 들어보셨죠? 소백. 바로 춘추5패의 첫째 임금. BC 685년부터 643년간 43년간 이 제나라 군주가 되면서 천하를 호령해서 모든 제후들 이제부터 내 말 들어라. 왜? 동주 주나라 임금은 뭐 권위를 잃었으니까. 그래서 첫 패자가 돼서 천하를 호령한 임금이 바로 임금입니다. 되고 나서 그러자 이제 이 공자귀 무리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해서 도로 노나라로 되돌아갔습니다. 되돌아가자 이 제한공이 노나라에 되고, 자 이제 무력도 있겠다, 힘도 있겠다, 뭐 이러니까 노나라에다 뭐라는가 하면 공자귀는 내 형이니까 차마 내가 죽일 수는 없고, 그러니 거기서 죽여서 머리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 관중과 소울 이 두 놈은 이 공자귀를 모시고 나한테 활까지 쐈으니 얘들은 내가 직접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 얘들은 산채로 보내줘. 만약 안 보내주면 어떡하겠다? 옛날이니까. 무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겁을 줬어요.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공자귀하고 소홀은 자결을 해버려요. 죽어버려요. 스스로. 왜? 자기 안 죽고 있으면 노나라에 큰, 장애가 되잖아요.
그래서 죽어버려요. 근데 관중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아, 나는 돌아가면 안 죽을 거야. 안 죽진 않아. 누구 때문에? 누굴 믿어? 포숙이 있으니까. 포숙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뭡니까? 열자하고, 그 다음 사기,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가서 장사를 하면서 내가 이익을 더 많이 가져도 포숙 나를 원망하지 않았어. 왜? 나에게 늙은 어머니가 계셔서 돈이 더 많이 들 걸 알고 있으니까. 아주 자기 합리화에 보통 강한 게 아닙니다. 이 관중은. 그래서 관중이 또 전투에 나가서 자기는 3번이나 저 뒷걸음을 쳤는데도 포숙은 나를 비겁한 놈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자기는 어머니가 있어서 어머니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 합리화해서 포숙은 끝까지 이 관중을 믿었죠. 그리고 관중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관포지교. 너무 많이 들어봤죠. 바로 이곳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러자 이 관중은 노나라 임금에게 이렇게 합니다. 저는 제 나라 가서 죽겠습니다. 그래 나를 묶어서 나를 가두어서 이 온거에 태워서 죄인을 수송하는 그 수레에 태워가지고 노나라에 보내주십시오. 노나라에 들어갑니다. 환공은 어떻게 생각했어? 이 나쁜 놈, 이놈은 내 오기만 하면 목을 쳐서 바로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능지처참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깐! 능지처참은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능지처참이 무슨 뜻이에요? 순식간에 그냥 참혹하게 그냥 머리가 날아가도록 죽인다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능지란 말은 설원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인데 이런 뜻이에요. 한번 보세요. 앞에 높은 절벽이 있으면 한 3m만 돼도 못 넘어가죠. 바로 뛰어넘지 못합니다. 무슨 세계적인 높이뛰기 선수도 넘어가기 어려워요. 3m 넘어가. 그래서 높은 산이 있어요. 높은 산. 올라갈 수 있어? 없어요? 올라가죠. 어떻게 올라가요? 조금씩 그 경사 있는 대로 따로 올라가면 아무리 높은 다 올라가잖아요. 근데 3m면 못 넘어가잖아요. 그 높은 산을 차츰 높아진다 그래서 능하고 느리게 대신 느리지. 시간은 엄청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능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능지처참이란 말은 뭐예요? 있는 대로 시간을 끌면서 괴롭힌 다음에 죽인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근데 그걸 잘못 알고 능지처참하면 당장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 줄 아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걸 참고로 하러 두세요. 제가 엉뚱한 중간으로 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니까 이 포숙이 이때 이미 제한공은 예를 들면 스풍이라든지 고해라든지 무슨 여가라든지 많은 밑에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포숙이 이 관중하고 이 국경선에 나가서 관중이 오는 걸 보고 포숙이 제한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만약 제한공 당신이 만약 이 제나라 하나를 잘 다스리는 걸로 만족한다면은 관중 같은 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천하의 뜻을 두고 있다면은 관중을 활용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 제한공이 알아듣고 그래 하고 얘기가 오는 걸 바로 포숙이 가서 바로 풀러서 이 묶은 줄, 포승줄을 다 묶어서 너는 이제부터 제한공, 환공을 위해서 모든 힘을 바쳐서 이 일을 다 해라. 해서 환공이라네. 이 관중이 온 힘을 다해서 관중도 능력도 있으니까요. 온 힘을 다해서 이 사람을 천하의 패자로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포지교, 관안열전. 열전은 사기의 관자와 안자를 함께 묶어서 열전에 넣어서 관중. 그 다음에 관자란 책인데 이 관자란 책은 이 관중시대에 썼다기보다 뒷사람이 관자의 이름을 빌려서 쓴 것이 아니냐. 근데 경제서이기도 하지만, 아주 대단한 책략과, 등등해서 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관자란 책. 그거 읽어보시면 아주 좋은 저걸 얻을 겁니다. 자, 이런 관자를 두고 공자는, 공자보다 훨씬 앞섰죠. BC 얼마입니까? 685년 되니까 공자는 500년 되고 훨씬 앞선 사람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도 그렇고,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 하나 느낄 겁니다. 이 관자는 그래 훌륭한 일을 했다지만 어딘가는 뭐예요? 목숨을 내걸고 정당에 죽고 이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쉽게 하면 이동중심형의 인간이죠. 왜? 난 살 수만 있으면 어디 가서 그냥 빌붙을 수 있어. 이런 사람 아닙니까?
거기에 공자의 논어는 뭐예요? 명분론이 강하죠. 그러니까 제자들과 공자 사이에 이 관중을 두고 많은 충돌을 일으켜요. 제자들이 선생님 관중 그건 자기가 보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그 논리에 의하면 저 참 비겁한 사람인데요.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죠? 그러면 또 저 사람이 많은 공을 세웠다고는 하지만 저런 식으로 전과를 남겼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예를 들면 국회 청문회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굉장히 명분 싸움에다가 무슨 과거 전력에다가 또 뭐 이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뭐 인간사회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여기도 그럼 이 장에도 그렇고 다른 장에도 이제 이 관중에 대해서 공자가 이런 말을 만약 관중이 없었다면 피발 좌임했을 것이다. 관중이 없으면 이 옷깃을 왼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풀어 헤쳐가지고 막 이렇게 막 원신처럼 이렇게 살았을 것이다. 이게 관중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문명된 사회를 사고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칭찬했는가 하면 또 어떤 데는 관중이 그 문제 있다라고 한 것도 있고 공자들 제자들 쭉 반박을 하면 그럴 수도 있지. 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런 사람은 그럼 여기서 한번 보겠어요. 이 장이 조금 시간이 끌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한번 봅시다. 자왈 공자가 말했습니다. 관중직이 소재라. 호괄 관중 검혼이니까 왈 관시유 삼귀하니 삼귀하고 관사 불섭하니 언득 거밀이요. 연즉 관중 지례 호이니까 왈 방군수 생문인데 관시 역수 생문이야. 방군위 량군 지호로 유 반점한데 관시 여유 반점이야. 관시 이 지례면 숙 부지래요. 子曰：“管仲之器小哉！”或曰：“管仲简乎？”曰：“管氏有三规，官事不赦，焉得简？然则管仲之礼乎？”曰：“邦君戍塞门，管氏亦戍塞门。邦君为两军之好，有反殿；管氏亦有反殿。管氏而知礼，孰不知礼？” 상당히 공자는 여기서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형식 논리에 따라서. 그럼 한번 설명을 우선 드려볼게요. 공자가 스스로 이렇게 말했어요. 관종은 그릇이 작도다. 그릇이 작아. 그러자 혹이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관중은 검소했습니까? 검소한 사람입니까? 검약한 사람입니까? 절검, 나라의 재정을 참 검소하게 쓰고 아껴 쓰고 이랬던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도 공자가 관시유 삼귀하니 관시는 삼귀가 있었고 삼귀가 뭐냐 조금 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여하튼 삼귀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관직의 일에는 겸직을 하지 않았으니 언득검와 어찌 그걸 검소하다고 그러겠느냐. 자, 그럼 이걸 이제 풀어서는 관시유 관시는 삼귀가 있었다. 삼귀에 대한 설은 이제까지 많았습니다. 첫째는 새 여자를 두었다. 귀는 시집가를 듣자니까 여자들이 일시집을 갔다 이거예요. 그다음 세 번은 새 가정을 두었다. 가정을 셋이나 두었다. 또 이건 하나의 지명이다. 지명. 자기 봉급이나 이거겠죠. 네 번째는 보물을 넣는 창고다. 다섯 번째는 삼기대라는 좋은 누각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네, 되게 일반적으로는 여기는 다른 사람들은 전부 삼기는 세 번 장가간 것일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좌우간 여러 가지입니다. 이건. 그럼 사치를 부렸다는 얘기예요. 쉽게 하면 대부로서 이 대부 정도인데 대부가 갖지 않아야 될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게 있었고 또 두 번째는 뭔가 관사불섭이야. 관직의 일에 겸직을 하지 않고 아무리 작은 일도 다 쪼개가지고 사람들 썼어요.
지금 같으면 참 좋죠. 왜? 뭐예요? 직업 늘리기에 취업 늘리기에 참 좋은 건데, 그때는 가능하면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도록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두세 개를 겸직을 해가지고 나라의 재정을 좀 줄여야 됐습니다. 그 당시 뭐 재정이 그렇게 강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그럼 자기가 나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저것도 자기가 다 겸직을 하는 거야. 다 겸직을. 그렇게 대할 걸 자기가 겸직을 해야 되는데 겸직을 하지 않고 다 쪼개가지고 그냥 자기 뭐 아우 친구 친척 무슨 뭐 다 나눠준 거지. 이렇게 나눠줬으니 언득검이려. 오직을 검소하다겠네. 어떻게 검약하다겠네. 어떻게 나라 재정을 절약해 썼다고 하겠느냐. 또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혹자가 또 다시 더 보탬을 얻습니다. 연즉은 이제 고문 나올 때 많이 쓴 겁니다. 연즉. 그렇다면 뭐 그럴 연자도 즉은 면이니까 똑같지요. 뭐 그렇다면 관중은 예를 알았습니까? 그 예를 알던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방군은 제후국의 임금을 방군이라고 그럽니다. 제후국 정도가 되면 수색문이야. 색문. 이것도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색문. 첫째는 문과 문 사이에 칸을 막아서 다른 사람이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는 것. 또 자기 집 경계를 문을 막아가지고 뭐랄까 폐쇄적으로 남들이 드나들지도 못하게 아주 자기만 아주 독점적 소유권을 누리는 것. 이걸 색문이라고 그러죠. 막을 색자 문자. 근데 뒤에 학자들은 그게 아닐 것이다. 이게 세문, 이거 세문으로 읽어야 될 것이다. 세문. 그럼 무슨 뜻이냐? 제후만이 자기 영역과 다른 제후와의 국경이 있죠. 국경에다 국경문을 다는 거죠. 뭡니까? 그 문, 무슨 관문을 세우는데 이 관중은 지금 대부밖에 안 되는 자기 봉지의 읍. 그 읍에 무슨 뭐 관문처럼 문을 세워가지고 막고 이랬던 모양입니다. 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이 강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럴 땐 세문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색문이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 언어에는 색문으로 읽었습니다. 그럼 문을 막다 이런 뜻이죠. 그럼 방군만이 그런 색문을 할 수 있는데, 관중도 역시 그런 문을 만들었어. 또 두 번째는 또 뭐냐. 방군, 제후의 임금 정도가 돼야 다른 제후하고, 회담을 할 때 여러분, 뭐 만찬을 하든지 무슨 뜰에 모여서 무슨 하지 않습니까? 또 얘기도 하고 로비에서 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두 군 사이에 교호, 서로 저거 하는 거. 이게 로비 활동을 뜻합니다. 이 호자가 로비 활동을 뜻하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정식으로 하는 회담에서 못할 말을 되게 로비에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비라는 게 상당히 외국에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양군지호 할 때는 그 로비에서 그걸 할 때는 반드시 술잔을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그럼 잠깐 술잔을 놔야 할 돌로 만든 이게 단. 술잔 놓는 단. 거기에다가 딱 올려놓고 그렇습니까 하고 이제 예를 가서 또 인사하도록 그 술잔을 놓는 것을 반점이라고 그런답니다. 반점. 그러면 이 제후국 정도의 임금 되어야 이런 반점을 만들어 놓고 외국 제후와 그 외교 활동을 하는 법인데 관씨도 자기 봉지에다 이 반점을 만들어 놨어. 근데 관씨가 예를 안다고 하면은 이런 관씨가 숙부지래. 누가 그럼 예를 모르겠어. 이런 사람을 예를 안다고 인정해 줄 수는 없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자가 상당히 관중을 좀 못마땅하고 편화해 하지 않았느냐. 이런 자관 관중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저것도 많고 논란거리도 많고 또 공자 자신도 포편이 엇갈리는 평가를 내려는 그런 신하였고 또 사마천도 이 중국 역대 모든 그 재상 중에 가장 뛰어난 재상으로서는 바로 이 관자와 안자, 제 나라에서 특히 관자와 안자가 있었다 해서 관안열전으로 묶어서 같이 썼고 열자도 이 관자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고
그다음에 관포지교라는 그 고사도 여러분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건 그 배경은 이랬었다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이제부터는 관자나 누가 나오면 아,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